뭐? 고소?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고소해? 상간녀 자식 주제. 상간녀 자식? 그럼 당신은? 감히 내 앞에서 내 출생을 노느네? 우리 엄마가 바람이 난 건데 왜 내가 당신한테 위자료를 줘야 되냐고. 나도 피해자야. 나도 당신 아빠 때문에 파탄난 가정에서 자란 피해자라고. 공경상년이라고. 어떻게 우리 부녀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래도 당신은 아버님이 있어 행복했잖아. 웃으면서 살았잖아. 나는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한 번도 마음 편히 웃은 적이 없어. 당신이 대학 때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희낙락거릴 때도 나는 구석에서 하루하루 바늘을 삼키는 심정으로 살았다고. 내가 노력해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한 게 죄야? 내가 당신처럼 그 비극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불행하게 살려고 했어야 돼?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고 한 게 어떻게 죄야? 내가 당신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은 게 어떻게 죄야? 너는 행복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건 내 거야. 당신 아빠 재산 네 자료로 내놔. 당장. 가져갈 테면 가져가 봐. 근데 가져갈 수나 있을까? 정신 차리면 깜빵 창문이나 올려다보고 있을 텐데. 하늘이나 실컷 봐도 조만간 당신이 보게 될 하늘은 손바닥으로 다 가려지는 정도일 테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밖에 모르는 아빠만큼이나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평범한 주부였어요. 어린 날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이혼과 같은 비극적인 일은 없을 거로 생각했는데 너무 큰 바람이었나 봅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것은 3년 전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막 회식을 마치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집에 거의 다 와갈 무렵 집 근처 사거리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지요. 겨우 정면 충돌을 피하고 차량의 측면에 맞아 왼쪽 무릎을 크게 다친 사고였어요. 다리에 가해진 큰 고통과 갑작스런 사고에 경황이 없어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길이 사거리라고는 하나 주정차 차량이 많은 2차선 도로로 늦은 밤이 되면 지나가는 차나 사람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의 눈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그 시간에 그 길에 지나가던 남편의 도움을 받게 된 겁니다. 저기요, 괜찮아요? 정신이 들어요? 저는 어렴풋이 들리는 낯선 이의 목소리에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어요. 반사적으로 팔로 머리를 보호하며 쓰러졌기 때문에 다행히도 머리는 멀쩡했지만 다리는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를 치고 간 뺑소니범 문제까지 아닌 밤중에 날벼락 같은 일이 연달아 일어났죠. 알고 보니 저를 치고 간 차량은 대포차였고 범인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뺑소니라 너무 분해 어떻게든 범인을 찾고 싶었던 제게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는 게 어디야. 그때 그 사람 아니었으면 너 그 자리에서 얼어 죽었을 거다. 아버지가 말한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남편은 그때 사고 뒷수습을 다 도와주었고 유일한 목격자로서 대포 차량을 잡는데도 큰 도움을 주었어요. 게다가 어쩐지 마음이 쓰인다는 이유로 예면식도 없는 채 병문안을 와서 불안한 아버지의 마음도 달래주었고요. 저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경찰서에서 목격자 진술을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아버지까지 챙기는 모습에 자연스레 마음이 갔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바쁠 때마다 재활치료를 같이 가주면서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연인으로 발전했네요. 그 전까지 저는 비혼주의자로 평생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엄마가 바람이 나서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배신감을 직접 겪고 나니 누군가와 평생을 약속해 함께 산다는 것이 제겐 좀 무의미한 일처럼 느껴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비혼을 선언했던 저도 자연스레 생각을 고쳐먹을 수가 있었네요. 남편과는 특별한 인연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결혼을 하기 따로 필요 없이 연애한 지 1년 만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생활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결혼 전 확신해준 부분도 있었지만 결혼 후에도 남편은 변함이 없었어요. 마치 저를 위해 사는 사람처럼 제가 싫어하는 행동은 단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투정을 부릴 이유가 전혀 없어 이래도 되나 싶은 정도였어요. 남들은 술이다 담배다 지나치게 친구를 만나러 다닌다고 하소연이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으니까요.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았고 제가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유일한 취미인 낚시도 접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를 신혼의 단꿈에 젖어 살았네요. 아무리 신혼이라고 하지만 연애 때부터 단 한 번의 싸움도 없었다고 하면 다들 놀랄 정도로 완벽한 나날들이었죠. 그런 우리의 완벽한 삶에 갑작스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님, 샤시 알아보셨어요? 샤시? 네, 너무 오래돼서 창틀 다 바꾸기로 했는데 아버님이 아시는 분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송 사장이 샤시를 한다고 이야기했었지. 근데 우리 집 샤시를 바꾸기로 했었나? 네. 아무래도 오래된 집이라 우풍 문제도 있고 아버님 건강도 염려되니 겨울이 오기 전에 샤시 교체하기로 했잖아요. 내가 자네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착각했나 봐요. 그치? 아니,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기억을 못할 리가 없는데. 아버지 집에서 같이 식사하던 날, 남편과 아버지의 알 수 없는 대화가 시작이었어요. 그날 남편은 돌아오는 길에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그게 저를 좀 불안하게 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의 대화가 심상치 않았고, 저도 내심 걸리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언젠가부턴가 건망증이 좀 생겼던 겁니다. 이것저것 말을 해도 깜빡하고 누락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주변에 물어보니 나이 들면 다 그 정도는 한다더라고요. 친구가 제가 지나치게 걱정하니 아빠가 혼자라 걱정되는 마음에 그런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말을 했어요. 며칠 전 남편이 아버지를 데리고 정기 건강검진을 갔었거든요. 염려되는 마음에 결과를 함께 듣기로 했었는데 남편이 혼자 듣고 왔나 보더라고요. 진주야, 놀라지 말고 들어. 왜, 무슨 일인데? 아빠한테 문제 있어? 병원에서 뭐라고 해? 그게 아버님이 아무래도 초기 치매이신 것 같아. 뭐, 아빠가 치매라고? 우리 아빠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무슨 말을 해도 늘 잊으시고 그런 적 없다 하시니. 그거야. 아빠가 요즘 건망증이 좀 생겨서 깜빡하는 날이 잦긴 하지만 그렇다고 치매로 보기는 어렵지 않아. 그게 초기 증상이래. 건망증이면 차라리 낫지. 깜빡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다시 떠올리기도 하시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치매는 다르다더라. 아예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 내가 아까 샤시 이야기를 꺼내도 아, 그랬지 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하시지. 말도 안 돼. 우리 아빠가 치매라니. 저는
누구보다도 정정한 아버지가 치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품에서 많이도 울었습니다. 이제 행복하실 일만 남았는데 모든 기억을 잃는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단순히 깜빡 잊었다 떠올리는 건망증과 달리 마치 없었던 일을 대하듯 한다는 말에 눈앞이 까매졌어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남편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그렇듯 반기며 우리를 맞이해 주셨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했죠. 아버님, 병원 검진 결과 들으러 같이 가시기로 한 거 기억하세요? 병원 검진? 아, 맞다. 그게 이번 주였나? 아휴, 내가 또 깜빡했네. 허허. 다음 주에 가지 뭐. 아버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제가 혼자 갔다 왔어요. 그래? 윤서방이 있어. 내가 다 든든하고 내 몸이 편해. 그래, 병원에서는 뭐라고 해? 별말 없지? 아,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남들이 내 나이 60대라고 하면 다들 펄쩍 뛰며 놀란다니까. 아버님, 그게... 아빠, 왜 그걸 잊어? 왜 깜빡해? 병원에 검사를 받은 걸 알았으면 검사 결과 들으러 가야 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어야지. 응? 신지야,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왜 그런 걸 깜빡하고 그러느냔 말이야. 남편이 차분하게 이야기를 꺼내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몰랐다는 천진한 표정으로 대답하는 아버지를 보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황한 아버지를 껴안고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진 내 눈물에 아버지는 그저 내 눈치만 살피고요. 제 반응에 그제야 자기 몸에 뭔가 큰 문제가 있구나 싶었던 겁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윤서방, 자 내가 말해봐. 내가 중한 병이라든가? 설마 암이래? 아니요. 아버님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그래? 대체 무슨 일이길래 진주 이 녀석이 이렇게 야단이냔 말이야. 아버님 실은 아버님이 초기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응? 놀라고 당황하셨을 거 압니다. 근데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초기이고 약물 치료를 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치매라니, 내가. 제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아버님 온전한 기억으로 사실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더라고요. 도저히 믿기 어렵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뭐 어떻게 믿기겠어요. 저도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상황인데 당사자는 오죽했을까요. 아버지는 불판에 남은 고기도 잔을 채운 술잔에도 더는 손을 대지 못하셨습니다. 그 길로 집에 데려다 드리고 돌아오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아빠, 저렇게 혼자 두고 와도 되는 걸까? 걱정하지 마. 지금은 초기 단계라 그렇게 걱정할 만큼 심각한 건 아니야. 무엇보다도 곁에서 그렇게 환자 취급하는 거 초기 진단받은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래.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멀쩡한데 어디 아픈 사람 취급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일단은 알려드릴 건 알려드리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게 좋아. 남편은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치매에 제해가는 병이라는 분께 치료를 받게 하면서 어떻게든 진행 속도를 늦추겠다면서요. 저는 남편밖에 믿을 만한 구석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렇게 나약하게 굴었나 싶게 남편에게 의존했네요. 남편이 제 수족처럼 굴면서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챙겨주니 저도 모르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남편에게 맡기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도 믿기지가 않았는지 직접 병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야겠다고 했고 남편이 아버지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저도 가겠다고 했더니 제가 아버지의 병에 감점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가서 또 울면 아버지의 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렸어요. 일단 아버지 스스로 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다녀온 날 바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죠. 아빠, 병원 갔다 왔어? 어? 근데 말이다, 진주야. 의사 선생님은 그런 말이 없던데. 응? 그런 말이 없었다니? 내가 치매란 소리는 안 하더란 말이야. 그때 내 실형하다 발견돼서 땡 용 좀 이야기만 하고 내가 잊었나 싶어서 치매 이야기를 물었더니 문제 없다더라고. 나도 모르겠다.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도 분명 아니라고 하는데 수찬이가 그렇다고 하니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나도 날 잘 모르겠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말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아버지와 한 통화 내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치매라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한 모양인데 어떻게 된 일이냐면서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고 앉는 겁니다. 진주야, 치매 가족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어. 어? 그게 가족이 먼저 그 병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돼. 환자가 자기 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가족까지 부인하면 치료를 하더라도 진전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오빠 말은 아빠가 자기 병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 자리에서 치매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함께 들었고 아버님도 그 자리에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계셨어. 근데 지금 딴소리 하시는 건 스스로 병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방어기제가 나타난 거라고 할 수 있어. 내가 알아봤는데 일반적인 현상이래. 남편은 제가 그저 인정하지 못하고 슬퍼 울고 있는 동안 치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초기 치매 환자의 증상부터 앞으로 병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래서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요. 마음 같아선 의사 선생님을 만나 인정이 될 때까지 몇 번이고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들어도 쉽게 받아들이긴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말대로 제가 먼저 아버지의 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속이 타들어가는 와중에도 남편의 말대로 아버지를 전처럼 대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셋이서 시외 꽃축제를 보러 갔다 오는 길에 들른 식당에서였죠. 식사 도중 남편이 누군가를 보고 화들짝 놀라 일어나며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어? 선생님? 네. 아, 송피조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네, 여기서 다 뵙네요. 아버님 아시죠? 땡땡대병원 선생님이요. 며칠 전에 뵀잖아요. 어? 땡땡대병원? 오, 예, 안녕하십니까. 그날보다 혈색이 훨씬 좋으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불편하신 곳은 없고요. 식도염이 약간 있으시니 당분간 금주를 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렸는데. 예. 아, 모처럼 애들이랑 나와 기분 내려 딱 한 잔만 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럼 다음 진료 때 뵙겠습니다. 저기요.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선생님을 붙잡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버지에게 양해를 구한 뒤 조금 거리를 두고 서서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저희 아버지 딸입니다. 그동안 경황이 없어 제 남편이 늘 병원에 도맹했는데 제가 선생님께 직접 확인받고 싶어서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치매가 확실하신가요? 뭐 오진이거나 그럴 확률은. 아, 보호자분 심경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위분한테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이 병은 가족분들의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환자분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평범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이 병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는 게 먼저예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결국 저도 잊게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진행 상황을 늦출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도 받으세요. 사회분께서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하셨던데 정 불안하시면 그저 믿고 따라가셔도 될 겁니다. 결국 그날 식당에서 만난 선생님의 말에 저는 주체할 수 없이 흔들리는 마음을 완전히 남편에게 맡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도 어려웠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어쨌든 치매는 진행 속도의 문제이지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었기에 결국 저희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해야 했어요. 아버지가 점점 치매 증상이 심해지시면 언제까지 혼자 될 수 없을 테니 합가를 해야 했죠. 남편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아버지 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에 모시는 것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악재가 겹친 건지 이 상황에서 남편이 지방 발령이 나게 되었어요. 그것도 친정집과는 편도로만 3시간이 걸리는 지역으로요. 가장인 남편이 지방 발령이 있는데 혼자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아버지를 혼자 두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버지와 함께 지방으로 내려갈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크게 반대하신 겁니다. 병에 대한 인지는 하지 못하시고 평생을 살았던 동네와 집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어요. 나는 안 간다니까.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안 가면 아빠 혼자 여기서 살겠다는 거야? 아빠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 아니, 나는 괜찮아. 괜찮다고 하잖아. 그리고 진주야, 나는 아직 내가 치매라는 거 아직도 모르겠다. 내가 치매라면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없잖아. 일할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아빠, 대체 왜 그래? 내가 말했잖아. 이 병은 아빠 스스로가 먼저 인정을 해야 하는 거라고. 민소방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그러셨는데 아직까지도 그러시면 어떡해.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일도 빨리 그만둬. 내가 불안해서 못 살겠어.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를 설득해서 지방으로 모셔봐야 하는 상황이라 애가 탔지요. 그런데 매일같이 가서 설득을 하니 아버지도 못 견디게 화가 나셨는지 발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진주야,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내 몸에 대해서도 모를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치매는 아닌 것 같다고. 아빠, 제발. 이럴 거면 찾아오지 마라. 왜 자꾸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못 살게 굴어? 썩 나가라. 속상해 우는 제게 남편은 아무래도 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치료 시기를 계속 놓치고 있고
치매 증상 중 하나가 무작정 화를 내는 건데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고요. 당장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아버지는 거부하시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마다하시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정말 이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레 제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은 어떠냐는 것이었죠. 뭐, 오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빠 아직 그 정도 아니고 나도 있는데 왜 요양원에 가? 흥분하지 말고 일단 들어봐, 진주야. 아버님께선 필사적으로 살던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네가 아버지 데리고 간다고 한들 아버님 상황이 더 심각해지시면 네가 아버님을 어떻게 감당해.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님을 케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도 그렇지. 내 손으로 모실 수 있는 상황에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에 겁을 먹고 아빠를 요양원에 모시라고? 안 돼. 절대 안 돼. 송진주, 네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했잖아. 아버님 지금 진행이 빨라지고 있는 거 보이는데 제대로 치료하고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에서 모셔야지. 네가 아들도 아니고 딸이 어떻게 아버지를 살뜰히 케어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오빠, 그래도 어떻게 아빠를...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님 돌보고 싶어.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나도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 진주야, 괜찮아. 요양원이라고 해서 다 같은 요양원도 아니고 정말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하는 곳으로 내가 알아봤어. 아니, 어떻게 아빠를 요양원에 보내? 하지만 남편 말대로 달리 방법이 없어 보였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하나 막막했어요. 스스로 치매라는 것도 인정하지 못하는 분한테 병 때문에 요양원에 모시게 됐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더 힘들 테니까요. 그런데 생각 외로 아버지는 순순히 요양원에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도 생각해봤다. 내가 너무 억지를 부리고 너네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나도 걱정이 많았어. 오락가락 하는 게 기억력도 영 예전 같지도 않고 이 집도 당장 처분하기도 싫으니 일단 요양원에 들어가마. 또 격렬하고 힘든 싸움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각오로 간 자리에서 그렇게 순순히 인정하시니 그것대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역의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춘 요양원에 모셨고 저희는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도 주말마다 요양원에 들렀고 처음엔 저 혼자 평일에 찾아가다가 일을 하게 되면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앞으로 요양원에 들어가 계실 동안 드는 돈도 많이 필요할 텐데 그걸 다 남편에게 짊어지게 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평일에는 일을 하고 주말마다 요양원을 찾는 일상을 3개월을 했네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한 줄을 건너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령받아 맡게 된 일이 너무 힘이 드는데 주말에 쉬는 날도 없이 그렇게 3개월을 하니 힘들기도 했겠죠. 저도 힘든데 저야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서 잠을 자기도 했으니 남편은 오죽했을까요. 미안한 마음에 재촉하지 못하고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는 걸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남편 몰래 와줄 수 있냐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진주야, 딱 한 번만 날 믿고 윤소방한테 말하지 말고 몰래 좀 와다오. 아빠 무슨 일인데? 왜 그래? 와서 이야기하자. 윤서방한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돼.
평소 같았으면 남편에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다 하던 저라 이야기를 했겠지만 아빠의 간곡한 목소리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일을 간다고 하고 미리 일을 뺀 뒤 아버지를 만나러 갔죠.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나와서는 다짜고짜 손목에 있는 시계를 풀어주는 겁니다. 진주야, 너 얼른 이거 가지고 변호사 찾아가라. 그리고 당장 윤서방이랑 이혼해. 어? 아빠, 갑자기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니. 윤서방 그거 다 작정하고 너한테 붙은 거다. 아주 지독한 꿍꿍이가 있었던 거라고. 말을 알기 쉽게 해. 대체 무슨 말인데 그래? 그게 나한테까지 사람을 붙였다. 시간이 없어. 그러니 일단 가서 이거 듣고 그리고 나서 날 좀 꺼내다오. 아버지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긴 후 무엇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것은 아버지의 시계였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길이 없었는데 어렴풋이 오래전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엄마의 바람을 알게 된 계기가 바로 시계였어요. 엄마가 바람이 났다는 것을 확신한 아버지가 엄마한테 시계를 선물했었는데 그 시계에 녹음기가 부착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서 시계를 살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의 시계에는 녹음기는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연 저는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대체 무슨 속셈으로 이러는지 아직도 모르겠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어디 불편하신 곳은 없으시고요? 윤서방, 이유라도 말해주게. 나는 자네를 믿었고 진주도 자네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어. 대체 문제가 뭔가?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아버님, 자꾸 헛소리를 하시는데. 헛소리? 여긴 진주도 없고 아무도 없어. 왜 탄둘 있는 자리에서까지 거짓말을 하라는 거야? 속 시원하게 제발 말 좀 해봐.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지. 아버님한테는 유감이 없습니다. 그냥 적절한 보상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적절한 보상? 황정숙 씨, 아시죠? 그 사람을 자네가 어떻게 아나? 진주가 말했을 리는 없는데. 그렇죠. 진주는 아버님을 배신하고 집을 나간 그 여자를 원망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 황정숙 씨를 아주 잘 압니다. 우리 아버지랑 긴밀한 사이거든요. 자네 아버지? 자네 아버지는 어렸을 때 이혼하고. 설마 그럼 그 여자가 바람난 상대가 자네 아버지라는 거야? 설령 그게 진짜라고 해도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라는 거야? 그 여자 때문에 나도 진주도 힘들게 살았어. 근데 왜 그 한풀이를 나한테 하는 거야? 말씀드렸잖아요. 화풀이가 아니라 그냥 적절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저희 어머니 그때 암이셨어요.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었는데 아버지 외도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을 체념하신 듯 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다가 돌아가셨고요. 그건 안 된 일이네만. 그 화살이 왜 여기로 돌아오느냔 말이야. 그렇게 억울하면 윤정숙이 그 여자한테 찾아가면 될 거 아닌가? 저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렇게 한순간에 잃고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요. 진주는 다르더라고요. 바람난 어머니로 이혼은 했지만 책임감 있는 아버님이 있어 어렵지 않게 자라
대학에서도 알아주는 인기녀였거든요. 인기도 많고 진주가 전에 8년 사귀었다던 그 남자 학생회장이었잖아요. 설마 자네 그때부터 우리 진주를 고구라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화가 난 건 아니니까. 그냥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는데 부모 잘못 만나 내 삶은 완전히 구겨져 버렸으니 그 보상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진주랑 결혼하면 적어도 진주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재산 정도는 제 몫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돈이 목적이라 이거야? 알았네. 내가 돈으로 보상 드는 일이면 어떻게든 보상을 해줄 테니 이만 내 딸이랑 헤어져. 네. 안 그러셔도 그럴 거예요. 근데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에요. 때? 저는 진주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거든요. 비록 지금은 아버님이 여기 계셔서 힘들어하긴 하지만 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저는 진주가 저로 인해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비참하게 버려진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내가 존경하던 아빠가 엄마랑 날 두고 떠났을 때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부모한테 버려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기분인지 진주도 알아야죠. 그걸 모르고 자랐을 텐데. 그게 무슨 소리야? 진주가 지 엄마 그렇게 나가고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그걸 자네가 어떻게 알아? 윤서방, 아니 소찬아. 네가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으면 같은 일을 겪은 진주도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아야지. 왜 겉만 보고 진주는 아무렇지 않았을 거라고 단정하는 거야? 어? 그 비참한 기분을 알고 자란 사람이라면 절대 진주처럼 그렇게 잘할 수 없어요. 진주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태어나 가장 인간에게 회의감을 느꼈던 순간이 8년 사귄 남자친구가 떠났을 때였다고요. 그러니까 아버님, 진주한테 그 여자의 부재는 그렇게 큰 타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게 대체... 아유, 미안하대. 내가 사과할게. 내가 사과할 일인가 싶긴 한데 자네가 힘들어 내 딸을 괴롭힐 작정으로 접근했다니 내가 사과함세. 나는 자네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아. 자네 아니었음. 그날 뺑소니 사고 당한 날 우리 진주가 그 추운 길바닥에서 얼어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진주를 도왔잖아. 그러니 너무 매정하게 그러지 말고 그만하게. 어? 아버님, 설마 제가 그때 진주를 도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그날 진주 사고 그게 우연이었을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설마 아버님, 이건 철저하게 짜여진 각본으로 시작된 일이에요. 그날 진주는 예주행애로 그 길목에서 뺑소니 차에 치여 어디가 부러지든 크게 상하든 다칠 운명이었다 이겁니다. 왜 그 뺑소니범을 못 찾았겠어요? 제가 그만큼 큰 돈을 썼으니 가능한 일이었지. 뭐야? 자네, 내가 경고하는데 내 딸한테 그 이상 접근하지 마. 다시 한번 진주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아버님께서 뭘 하실 수 있는데요? 대외적으로 치매 판정을 받아 치매 요양원에 들어온 아버님께서 뭘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주 지키고 싶으면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순순히 아버님이 제 말로 요양원에 들어온 것처럼 아주 순순히 하시면 됩니다. 자네, 그러다 큰 코 다칠 걸세.
하늘이 노예해. 누구 코를 다칠지는 겨려봐야 아는 거죠. 조만간 진주시켜 아버님 설집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는 제 명의로 된 집을 살 거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산이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집만 넘기면 우리 친주한테서 떨어지겠다는 거지? 아버님 하시는 거 봐서요. 눈은 뜨고 있는데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멍했어요. 그러다 부랴부랴 화장실로 들어가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죠. 제가 듣고 있는 남편의 추악한 진실에 구역질이 난 겁니다. 사고가 났던 첫 만남부터 모든 생활에 있어 제가 자신에게 의존적이도록 변화시켰던 과정까지 모두 남편이 의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요. 그런데 녹음 파일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혼자 제게 남기신 말이었어요. 진주야, 아빠 말 잘 들어라. 이 녹음을 제대로 들었으면 당장 성철이 아저씨의 찾아가 도움을 구해라. 지금 너와 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성철이밖에 없어. 그리고 성철이한테 한정수 변호사 연락처를 달라 자문을 얻고 일을 진행시켜라. 당장 이 녹음본만으로도 고소를 할 수 있을 거야. 수찬이 그게 나한테 사람을 붙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다. 시시때때로 날 감시하고 있어. 그러니 너도 조심해. 저는 그 길로 성철 아저씨를 찾았습니다. 성철 아저씨는 아빠가 과거 형사 일을 하면서 함께 일하던 동료분이셨어요. 현직 형사로 계시니 아빠가 믿고 도움을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 날이 저물어 남편에게 숱하게 연락이 왔지만 저는 전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사람을 붙여놨다고 했으니 제가 왔다 간 것은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왜 제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죠. 저는 성철 아저씨와 함께 요양원에 들어가 당장 보호자 자격으로 아버지를 퇴원시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빠와 손을 잡고 남편을 나락으로 보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상해죄와 사기죄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죄를 자꾸 물어줬죠. 끈질기게 연락하는 남편에겐 모든 진실을 알았고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란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성철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와 함께 거처를 옮기기도 했네요. 그 과정에서 아빠가 병원에서 치매 판정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과 식당에서 만난 의사도 사실 가짜였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분명 내가 병원에서 만난 남자는 그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나를 만난 의사라고 하니까 나도 어안이 벙벙한 거지. 내 스스로 치매가 걸린 것처럼 믿게 하려고 했던 수작이었던 거다.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모르겠어. 내가 대체 누구랑 산 거야? 아버지의 인맥을 동원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고 며칠 뒤 남편이 한 번만 만나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일을 이 지경까지 벌여놓고 고소장이 날아올 것이란 예상은 하지 못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저는 성철 아저씨를 비롯한 아버지의 전 동료들을 두고 남편을 만났습니다. 혹시 모르니 녹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도 탄탄히 해서요. 남편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담담하고 한편으로는 뻔뻔하기도 하더군요. 그래도 고소장을 보내는 건 좀 아니지. 뭐가 아닌데? 치매 걸린 아버지 말만 믿고 나한테 이러는 거 나중에 후회할 일이란 생각 안 들어? 아, 이봐요, 윤소찬 씨. 제발 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
언제까지 그 연극을 계속할 셈이야? 아빠, 치매 판정받은 적 없다는 거 이미 확인했고, 오빠가 그렇게 나올까봐 다른 병원에서도 치매 검사 다 끝내고 문제 없다는 소견까지 이미 받아놨어. 멀쩡한 사람을 재산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양원에 입원시켜. 아니 진주야, 치매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네 주제에 나한테 고소장을 보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라고. 뭐? 내 주제? 감히 바람을 내서 남의 가정을 파토낸 여자의 딸이 그 피해자인 나한테 건방지게 고소장을 보냈다는 거. 뭐? 기가 막혀서 누가 피해자라는 거야? 나도 피해자야. 그렇게 따지면 오빠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났으니 나도 피해자라고. 오뱀 같은 니네 엄마가 우리 아빠를 꼬셔나간 건데 어떻게 네가 피해자야? 니네 엄마 때문에 나는 한순간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잃었어. 그래도 대학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니 구원은 아니었다 싶어. 대학생은 뭐 얼마나 어른인 줄 알아? 내가 그 나이에 엄마를 잃은 기분을 네가 알아? 그래서 나의 차로 치어 죽이고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 나를 배신하려고 했던 거야. 오빠랑 같은 배신감을 느끼게 하려고 그딴 짓을 벌였다는 거냐고. 거의 다 왔는데, 그게 거의 다 왔는데 이렇게 되어버려서 너무 유감이다. 멀쩡한 사람도 들어가면 치매 환자가 되어 나온다는 요양원에 네 아버지를 집어넣고 네가 가진 걸 다 빼앗은 뒤에 버려지려고 했는데, 그럼 내가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그 비참한 심정을 알았을 텐데. 착각하지 마. 오빠가 그렇게 산 게 어떻게 내 탓이고 어떻게 우리 아빠 탓이야? 오빠가 그런 짓을 벌인 게 대한 정당화가 된다고 생각해? 나도 엄마를 잃었어. 우리 가족도 부서졌다고. 근데 오빠는 엄마를 잃고 나한텐 아빠가 남았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이 달라진 이유라고 생각해? 오빠가 그 삐뚤어진 분노를 지니고 살아왔기 때문에 오빠 인생이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오빠 말대로 됐어? 아니, 오빠는 나한테 제대로 된 복수하지 못했고 결국 교도소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게 오빠 현실이야. 할 수 있으면 해봐. 나는 교도소에 들어갈 일이 없을 거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내 복수를 끝까지 마무리할 거니까. 그래. 어디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해봐. 나야말로 끝까지 당신 교도소에 처박혀 콩밥 먹는 꼴을 보고야 말 테니까. 남편의 그 삐뚤어진 분노는 일이 극악에 치달을 때까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뭐 하나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이 저와 아버지 탓이라고 날뛰었어요. 정작 자기를 버리고 간 남편의 아버지나 저의 엄마는 알아서 잘 살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정관 수술을 하면서까지 아이를 원하지 않은 것도 다 계획이었더군요. 갑자기 아이가 생겨버리면 재산을 가지고 도망치려고 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치밀하게 시작된 범죄인데 너무 쉽게 무너져버린 겁니다. 결국 남편은 사기와 협박, 상해죄, 죄질이 극히 불량한 데다가 간성하는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판결이 나온 후 저는 그걸로 혼인 무효 소송까지 걸었고 사기 목적으로 성사된 결혼임을 인정받아 혼인 사실이 무효가 되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자료까지 청구해 남편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했네요. 그런데도 홀가분함보다는 씁쓸하고 서글픔이 좀 더 앞섭니다. 비혼을 결심했던 그때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그다지 아쉬울 것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짓밟고 배신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으니 두 번 다시 결혼을 하고 싶지도 않고 남편이 워낙에 사람의 신뢰를 두텁게 쌓아놓고 배신해서인지 아버지도 섣불리 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어진 제 일만 하면서 누구에게도 정을 쉽게 주지 못할 것 같네요. 사람은 결국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그러니 너무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저처럼 세상에서 둘도 없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